63쪽 수치체적 개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오죠. 경제 부분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토지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되면 월급 받잖아요. 월급 어떻게 받았을까 물어보는 거야. 신라, 고려, 조선 어떻게 받는가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조세제도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수치체제니까 어떻겠어? 여기 수치체제 중에 첫 번째 토지제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방금 월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학자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조선시대 월급제도 할 때 내가 신라 거, 고려 거, 조선 거 하나로 묶어드릴게요. 한번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묶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 노급제도 안 배우신 분, 늦게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보세요. 칠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판사시면 판사시고 들을 때가 나중에 사진을 하나 찍으세요. 차라리 찍고 난 다음에 차라리 A4로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듣는 게 우선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신라과 갑니다. 이미 했던 것들이니까 복습이라고 보는데 상대, 중대, 하대. 상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한번 볼까요? 노후가 시급이에요. 복습이에요. 뭐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노후가 시급입니다. 노후가 시급이다. 공무원 월급을 받는 노후를 받았다는 얘기죠. 시급은 이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주로 왕족과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주로 받는 게 시급입니다. 일종의 뭐죠? 품위 유지비입니다. 네. 왕족인데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품위 유지비라 보시면 돼요. 이런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노급. 여기서 받는 게 뭐냐면 수조권. 수조권을 받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봅시다. 농민이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물이 있지. 수확이 되면 국가에 세금 낼까 안 낼까? 내지. 자, A라고 하는 농민이 농사를 져서 수확물이 생기면 세금 내죠. 그 세금 부분을 월급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공무원이. 이걸 수조권이라 불러요. 일종의 이걸 월급이라 불러요. 공무원 월급으로 가져가는 걸 수조권이라 불러요. 수조권을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도 가져갑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오늘 현재 인천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집은 원래 부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래 부평이 집인데 선생님 인천에 관리가 돼서 파견돼서 공무원이 돼서 왔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집에 땅이 10,000평이에요, 부평에. 그런데 노비가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20명 가지고 10,000평의 땅을 농사짓기 너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이 인천 지역의 노동력을 부평으로 보내서 농사에 도움을 주게끔 만들었어요. 즉,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동력까지 착지해서 데려다 쓰겠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노급이라 불러요. 공무원이 되면 월급의 대가로 당연히 월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뺏어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노급이라 불러요. 시급도 똑같아요. 시급도 똑같이 수조권과 노동력을 받아요. 기억하실 것은 함정파는 것은 절대로 여기에 소유권을 가져간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임기를 1년이면 1년, 2년, 2년, 3년, 3년 임기를 가지고 와서 근무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이동할 거거든. 근데 내 땅이라고 내가 뺏어가 버린다면 차후에 이 땅은 없어질 거거든. 그럼 새로운 공무원들은 월급 받을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 신라 고려선 공통적인 게 수조권입니다. 소유권이 나오는 단어는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꼭 이 월급 제도가 나오면 무조건 꼭 봐야 할 단어 중에 하나가 소유권인지 수조권인지를 꼭 보라고. 수조권이란 내가 생산된 양의 일부를 조세, 세금을 내는 권한이 있다고. 그걸 내가 내 월급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걸 수조권이라 불러요. 국가에 직접 월급을 주는 시대가 아직 아니에요. 생산량의 일부를 내가 월급 가져가는 걸 수조권이란다. 이게 상대예요. 중대 갑니다. 중대는 통일이 완성됐죠. 특히 신무랑 때 대표적인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자, 간료전이 신설됐기 때문에 노급은 폐지됩니다. 선후관계 물어봅니다. 되게 어려운 시험이 나오죠. 간료전이 먼저입니까? 노급이 먼저인가 물어본다. 간료전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폐지되는 뜻입니다. 간료전이란 말은 이겁니다. 수조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 월급은 받아야 살니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대신에 노동력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게 간료전이에요. 간료전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제도이던 노급제도는 폐지됐다 보시면 돼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자, 봐보세요. 논리적으로 봐볼게요. 노급제도는 왕권과 신권 중에 왕권은 취약하게 되는 거고 신권은 강화되는 제도예요. 중대를 봐볼까요? 중대가 되면 왕권은 강화되고 신권은 약화되는 제도예요. 하대 갑니다. 하대는 다시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진골 귀족들이 권력을 잡고 그냥 많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노급이 부활돼요. 그리고 대신에 간료전은 폐지가 돼요. 대신에 그럼 어떨까요? 신권은 강화되겠지. 대신에 왕권은 약화되는 증상을 보이는 게 신라 월급 제도예요. 이 정도 작업은 완벽하게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던져도 응용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급과 시급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노급과 시급. 참고로 시급은 가면 갈수록 지급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고려로 가고 다시 조선을 가게 돼요. 그 조선 초기에 시급제도는 폐지됩니다. 즉 왕실과 전공을 채운 사람들에게 조선 초가 되면 폐지됩니다. 다시 이제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월급제도 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역분전입니다. 고려라는 나라의 전쟁 시기에, 후삼국 전쟁 시기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역분전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이건 농공행상적 성격이다. 전쟁에 나가서 얼마큼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것들, 역분적 성격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게 그 사람의 왕건에게 얼마큼 충성심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품이 고매한지를 갖다가 평가해 주는 제도라다. 그런 역분전이란다. 이거 고려의 첫 번째 공무원 월급제도이다.
선생님, 구체적 얼마 줬습니까? 구체적 내용이 되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처음에 안 나옵니다. 그럼 최소한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잡아야 된다. 농공 행상적 성격이다. 충성심과 인품이 반영되었다. 되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죠. 야, 얘는 충성스럽지 못해. 충성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에 충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인품이 고매한 사람, 이런 기준을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나라가 안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시가라고 합니다. 전시가라고 합니다. 전지와 시지, 시지라는 말은 뗄나무 시자이기 때문에 뗄나무를 필요하다는 얘기죠. 뗄나무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난방과 치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난방 치사를 걱정하지 않고 쓰고는 있죠.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만 저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뗄감이라는 게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전지, 농지와 시지를 같이 지급하게 되더라. 전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다. 시정전시가. 한 번 바꿨다. 개정전시가. 한 번 더 바꿨다. 경정전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정전시가. 내용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역군전을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은 호족입니다. 총 5개 권력자들이 등장하죠. 고려시대는. 그죠? 여기 뭐죠? 문벌 귀족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가 전시가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신 권력이 권력을 잡을 때 토지 제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이 권력을 위해서 토지를 다 빼앗았거든요. 토지 소유자들에게. 얘들이 탐욕스러운 행동을 했죠. 자, 그러나 무신 정권 다음에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죠. 즉 일명 친원파들이 권력을 잡았죠. 자, 무신 정권 시기 봐봐. 무신 정권 시기에도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과거 제도, 과거 시험은 진행됩니다. ING입니다. 과거 시험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럼 새로운 공무원이 등용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월급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월급을 주려고 봤더니 권문세족들 권력을 잡았을 때도 토지 줄 게 없었어요. 왜? 얘들이 땅을 다 빼앗아갔거든요. 이때 원종 때 녹과전을 실시합니다. 경기 파련에 있는 땅에 한해서 권문세족들의 땅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해서 새롭게 등용된 공무원들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 이걸 녹과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죠. 이게 유명한 과전법입니다. 우리 과전법 소시 했던 부분들입니다. 네. 이게 공양 물러나기 1년 전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시기로 보면 공양이 고려 말이지만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조선시대에 적용되는 겁니다. 오케이? 공양왕 시기지, 마지막 왕이 또 공양왕 시기지만, 네, 공양은 제도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네, 조선의 제도라고 보면 돼요. 네. 자, 가보죠. 과전법이란 경기 땅에 한해서 국가가 경기도 땅을, 요즘처럼 경기도 땅을 다 몰수한다고. 지금은 고려 말에는 경기도라는 게 없었죠. 경기제에 있으니까. 타종 때 가야 경기도가 처음 등장하죠. 자, 봐봐요. 경기에 있는 모든 땅을 국가가 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전부 다 n분의 1로 백성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생산된 양의 일부를 갖다가 공무원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걸 우리가 가전법이라 부릅니다. 가전법이 중요한 이유는 설명에 이미 했었다시피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진사대부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었던 정도전과 조준, 무인세력이었던 이성계 세력들이 처음 내세웠던 게 계민수전입니다. 계민수전이란 전 국토를
전 국토를 n분의 1로 나눠서 백성들에게 이걸 분배하려고 했죠. 국가의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해서요. 그리고 백성들이 분배하고 여기에 수확량의 일부를 국가의 세금으로 걷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월급을 주려고 하는 제도를 갖다가 계민수제를 불러요. 우리 지금 현재 20세기에서 21세기 하고 있는 이 제도입니다. 우리가 생산된 양의 일부의 이익금을 세금으로, 그 다음에 공무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받죠. 그죠? 국가가. 우리가 수주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농민 농사지는 쌀을 우리가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고. 이건 되게 빠른 제도죠. 근데 정도전과 조전의 생각이지만 반대급부했던 정몽주 같은 세력들이, 그 이서승 이색 같은 세력들이 이 사람들 반대하죠. 반대 결과 협상의 산물이 과전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 이제 교재를 가봅니다. 과전법 갑니다. 공양 1391년. 물론 딱 1년 전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고려에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자, 봅니다. 국가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신진사 내부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든 게 과전법이었다. 자영농의 경작권을 보호했다. 토지를, 농지를 국가에서 떼어줬기 때문에 경작권을 보호해줬다. 11제, 수확량이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봐봐요. 신라, 고려 공통적으로 다 10분의 1이에요. 내가 쌀이 10가마 생산됐다면 한 가마를 국가에 세금 내는 거야. 이게 10분의 1이에요. 근데 신라가 망할 때, 고려가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10분의 7, 8이에요. 그럼 누가 힘들어지죠? 농민이 힘들어지죠. 내가 열심히 빳빳이 고생해서 10가마 생산됐는데 7, 8가마를 국가가 빼앗아 간다는 얘기야. 우리 가족은 15명이 대가족이야. 굶어 죽으라는 얘기지. 다시 10분의 1로 돌아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작 반수 금지. 자, 고려라는 나라가, 이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있죠. 고려의 멸망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농민들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주전호제. 땅 주인이 소장농의 땅을 빌려주는 제도를 지주전호제라고 불러요. 아니, 선생님, 땅이 없어, 농사질 땅이 없어, 땅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제도가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병작 반수제예요. 수확량의 2분의 1을 갖다 지주가 가져가고 소장농 2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병작 반수제라고 불러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수확량의 2분을 갖다가 내가 갚지를 못하면 내가 가지고 온 조그마한 농지를 빼앗기게 돼요. 이걸 토지 겸병이라고 불러요. 아주 요즘 말로 좀 비유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까? 자, 선생님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파트를 잡혀서 담보를 잡히고 은행에서 10억을 빌려왔어요. 그럼 은행에서 조건을 걸죠. 몇 % 이자 주겠다고. 대신에 원금과 이자를 달달이 한 달 200만 원씩 갚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한 달 200만 원 은행에 갖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 다 필요할 거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돼. 내가 계산했던 것대로 잘 안 되는 수가 있지. 사업이라는 게 100% 내가 계산했던 대로 가면 사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병작 봐서 2분의 1을 갚지를 못하고 있다고. 약속했던 게 뭐야? 토지 겸병이야. 갚지 못하면 어떻게 그 토지를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즉 은행에서 선생님 아파트를 원금과 이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버렸어. 그 경매자들이 와서 내 아파트를 경매해서 가져가 버렸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내 아파트를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아파트를 날리게 됐다고. 이게 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우리 은행에 돈 빌릴 때 은행에 갚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집 빼앗기는 것 같은 논리를 보면 돼요. 그걸 대신에 토지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게 고려를 멸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근데 훗날 16세기 100년이 지난 조선시대에 이걸 또 시행을 해, 우리나라가. 그러면 16세기, 고려에서 조선 넘어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세기 되면 또다시 이 제도가 시행됐다는 얘기는 조선이 뭐가 되는 거야?
멸망의 원인과 민심이 나빠진 원인 중에 하나 뭐겠어? 이거야. 왜? 봐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땅을 50평, 100평을 받고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조선의 나라 모든 국민들, 모든 백성들이 땅을 50평, 100평씩을 주고 시작했다는 문제가 없지. 처음부터. 근데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없거나 아주 미미했을 경우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땅을 빌려다가 생산량 일부를 주고 나머지를 내가 먹고 사는 제도를 내가 이걸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선택권이 있으면 나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야? 민심이 너무 나빠진다는 얘기죠. 이걸 생각해봐. 이 일 생각해봐.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 아들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딸이에요. 저기는 삼성 딸이고 저기는 현대 딸인데 현대 아들인데 이거 뭐지?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되게 좀 우리 개인적 입장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지 한 번쯤은. 그렇잖아. 아니 내가 좋은 조건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내가 돈 걱정 무슨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취업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도 회장 자리 턱턱 앉으려잖아. 그죠?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차에 이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불공평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불합리함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냥 셀러리맨이야. 한 달에 몇백 벌어와서 그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고맙긴 한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되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20대 때. 우리 아버지 회장님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가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불공평들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신라가, 조선의 나라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자, 가점 이어서 갑니다. 계속 갑니다. 문무직상관에게 지급 일대한했다. 수신전과 휴량제를 밑으로 두 개를 묶어 수신전과 휴량제를 지급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수신과 휴량제. 전직관리 미망인에게 여성들에게는 그 당시 직업이 없었어요. 남편이 벌이를 일써야만이 가정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야. 남편이 전쟁에 군인이었다면 전쟁이나 죽어버린다면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수조권을 미망인에게 줬다는 거야. 대신에 수신전은 뭐냐면 재혼하지 않는 조건을 적어놔요. 수신전이라면 내 몸을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혼하지 않는 조건을 받는 게 2분의 1을 받는 게 수신전이야. 그 다음에 휴량전이 있지. 불쌍할 줄 양육할 양자야. 거기에 아이들이 딸렸을 거 아니야. 그 양육비로 2분의 1을 준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엄마가 재혼하지 않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육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역을 100% 받는 거야. 대신 이런 경우가 있겠지.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부인이 2분의 1을 받는 거야. 반대가 있겠지. 엄마가 재혼해버려서 잘 됐다. 이때 결혼 한번 더 해야지 딱 가버릴 수 있지. 그럼 아이들만 남지. 그럼 아이들이 양육비를 50% 받는 거예요. 그래서 휴신전 휴량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휴신전 휴량전이 나중에 보시면 세조 때 가봐봐. 수신 휴량제 폐지됐지. 왜일까? 세조는 직전법에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야. 현직 관리 밑줄 긋고 두 개를 묶어. 수신전과 휴량전과 현직 관리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현직 관리면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부인과 자녀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시험에 되게 단골로 나왔던 문제예요. 빈출이에요, 저거. 수신전 휴량전 빈출이에요, 그거. 세조 때 수신전 휴량전 폐지 빈출이에 자주 나와요. 다시 가드보 올라갑니다. 경기 땅에 한해 지급했다. 경기 땅에 한해 지급했다. 원래는 봐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도전, 조준, 무인 세력 이성계는 원래 뭐였다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계민수전을 원칙으로 했지만 정봉조 협상의 딜의 결과가 뭐가 만들어졌다고? 과전법이라고.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과전법이 지금 잘 나오는 거야. 원래 개혁했던 정도전, 조준은 계민수전이었다. 전 국토를 n분의 1로 나눠서 모든 백성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려고 했다. 기득권을 가졌던 원군파 신진 사대부들이 반대로 인해서 그 협상의 산물이 경기 땅에 한해서 합시다. 그게 과전법이라고. 이걸 알아야만 과전법의 중요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암기식으로 과전법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전법이 표현이 잘 나오지? 협상의 산물을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그냥 혼자 공부할 때 과전법 쭉 읽고 지나갔어. 근데 문제 풀 때만 계속 틀리는 거야. 지문 한마디 한마디에 다 뜻이 담겨있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경기 땅에 한해 지급했고 경기 지방의 수조지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다. 결과 과전의 3분의 1 삼남지방으로 충청, 경상, 전라 지역을 봐봐봐. 현직자가 있다면 퇴직자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럼 전직, 현직 숫자가 가져갈 양이 많아지면 토지는 당연히 부족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삼도 지역까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하삼도로 내려갔을 때 장점은 다 줄 수 있어요. 현재 공무원들에게, 퇴직자에게도. 근데 단점이 뭘까요? 국가의 수입이 증가될까 감소할까?
감소하지. 왜? 하삼도 지역의 세금을 그대로 국가의 수입으로 가졌던 걸 공무원 월급으로 전 현직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 알아? 세종이 다시 환원이 조치했어요. 야, 안 돼. 국가 수입이, 원래 세종은 욕심도 많은 사람인데 국가 수입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경기 지역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그때 태종과 세종 잡아야 돼요. 태종은 하삼도 지역까지, 충청, 경상, 전라 지역까지. 세종대왕은 이건 아니지. 다시 경기 지역으로 다시 환원 조치했다. 세조감다. 직전법입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다. 아까 얘기했죠. 수신주량전도 폐지시켰다. 관리들의 수주권이 남용되어서 훈구 양반들이 농장할 때 잡아봐요.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갔어요. 관리들이 수주권이 남용되었다. 이거 뭘까요? 잡아봐. 공무원들에게 현직자만 준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60이 넘으면 퇴직할 거 아니야. 그럼 퇴직이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 누군가가 나의 퇴직이 60 이후에 나의 돈벌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내가 그러면 60이 되기 전 이전에 내가 어떻게 모아서 먹고 살 걸 이미 모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직 때 내가 계장, 과장, 국장, 부장 쭉 올라가면 어떻게 파고가 생기지? 이때 부패한다는 뜻이에요. 꼭 적어놔요. 현직 관리 때 부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조권 남용, 부정이 발생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훈구 양반들이 농장에 학대한다. 야, 이거 되게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잘 보세요. 우리 지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좀 홀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리 조선 건국할 때, 고려말 조선 건국할 때 지도는 이렇게 홀쭉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세조 때 시기에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기에 영토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즉 바다를 메우기는 바다를 메꿔서 농지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됐어요. 이 지역, 주로 하삼도 지역과 경기민들을 갖다가 이동시켜서 여기를 바다를 메꿔서 농지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농지를 누가 가지고 누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원리대로 본다면 농사 짓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이 그 땅을 가져야 되는 게 정당하지.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치? 근데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야. 그 시기에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 권력을 잡았던 그 훈구 세력들이 이 땅이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땅을 빌려주고 소출을 갖다가 자기들이 서울에 있는 양반에서 다 가져갔다. 이게 부패한 거야,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내 농지를 구매해서 땅을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법이 바뀌었어요. 지금 21세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그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주거하고 그 증명이 됐을 때만 그 농지를 취득하고 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전원 생활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하고 때려치고 시골에 가려고요. 가서 바로 농사 짓지 못합니다. 땅을 구매할 수 있어야 땅을 농사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잘 지켜집니다. 경자유전. 땅을 가진 사람만이 그 땅을 소유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 토지 소유 욕구가 자극되기 시작했다. 이게 직전법입니다. 성종갑니다. 간수간급제. 아까 현직 공무원들이 퇴직값도 되게 부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식을 들어도 성종이 관수간급제를 바꿉니다. 관에서 수조권입니다. 수조권을 가져가고 관에서 급여를 직접 준다는 겁니다. 볼까요? 국가에서 수조권을 대행하기 시작합니다. 수조권은 아까 공무원이 직접 농민에게 가져갔지만 이제 그 수조권을 국가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부정부패를 줄일 목적으로. 관리에게는 미나 포로 지급하게 되었다. 관리 부정 방지 및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자, 여기까지 봐봐. 과전법 세조, 그 다음에 성종 때까지 15세기를 잡아봐. 하살표를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15세기 훈구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 밑에부터는 16세기 사림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럼 얘들이, 사림들이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비판할까요? 니네들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썩었다고 비판한다는 거야. 그렇잖아. 사림들은 지방에 있는 중소지주기업들이야. 지금 중앙에 있는 애들은 다 대기업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중소기업 애들은 어떻게 내가 뇌물을 먹거나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만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왜?
내가 먹고 살 정도의 자금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정부패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사림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제 고려 말의 친진사도 똑같아요. 고려 말의 친진사대부들이 기득권 애들 막 비판하죠. 야, 니네 썩었다. 왜 이럴 수가 있느냐.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어? 마찬가지. 사림들이 조선공국에 반대했던 세력들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앙정부에 썩어가는 부분을 도련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6세기 권력을 잡아야죠. 자, 명종 때 갑니다. 명종 때부터는 16세기예요, 이제. 자, 직전법을 폐지합니다. 관수강부터 직전 폐지. 수도권 지급제도가 소멸됐습니다. 전주 전객제가 소멸됐습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전주 전객제가 소멸되었다. 이거 볼까요? 지금 봐봐봐. 우리 신라 때 봐봐. 상대, 중대, 하대, 고려 역분전 전식과 그 다음에 녹가전 과전법. 쭉 가보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직전법까지 볼까요? 직전법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직전법 보시면 지주전의제가 강화됐고, 그 다음에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전주 전객제 소멸됐다고 그랬습니다. 직전법 때. 지금 여기서부터 얘가 쭉 하는 게 전주 전객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전주 전객제. 자, 다시가 신라부터 고려까지, 조선 초까지 했던 전주 전객제가 이제 소멸된다고. 뭘까요? 자, 봐보세요. 자, 국가 공무원인데, 월급을 공무원이 농민에게 직접 걷어갔다고. 이와 같은 제도를 전주 전객제로 한다고. 아니, 생각해봐. 내가 공무원인데 국가가 나의 월급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니야? 또 내 지방직 공무원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역시청이 나의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생산량의 일부인 농민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어가는 제도로 하다. 우리는 전주 전객제로 한다고. 그 밑바탕에 깔리는 사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왕초 사상이라 불러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라 땅, 고려 땅, 조선 초기 땅, 이거 다 내 땅이야. 왕이 땅이라고 건다는 거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땅을 갖다가. 왕초 사상이기 때문에 다 내 땅이기 때문에 거기 생산되는 일부 있지. 네 얼굴 가져가. 너도 가져가. 너도 가져가. 이걸 전주 전객제라 부른다고. 오케이? 드디어 전주 전객제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직전법 폐지 부분에 지주전의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지주전의제가 봐봐. 고려를 멸망시키려 했던 이 제도가 다시 16세기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시행한다고. 왜일까? 사림들이 지배했어요. 고려 말 사람들이야. 다시 봐봐. 고려 말이 조선건국 싫어하고 낙향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다시 잡기 시작했다고. 그 얘들이 이 제도를 다시 가져다 쓴다고. 그 500년 중에 400년을 얘들이 이 제도를 쓴다고. 400년 동안 조선의 백성은 되게 힘들어질까, 아니 힘들어지지 않을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옳다고 그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벽과 뒤에 걸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에요. 백성들 되게 힘들게 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 봐봐. 21세기 자본주의 국가 되고 힘들지 않아? 편리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이자를 원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 내가 아까 담보대표던 은행에 대표던 아파트 다 날려먹은다고. 그렇잖아. 자본주의 체제의 원형이라 볼 수 있는데 성공하면 되게 좋은 제도예요.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지? 왜? 내가 돈 안 풀으면 돼.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사업에 성공하면 되는 거지. 성공한 사람이 해당되는 거지. 그럼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 완전 사회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지. 완전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잖아. 돈도 잃고 못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그러니까 항상 양비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항상.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다. 지주전의제, 병작반수제, 토지견병제가 다시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나타나더라. 명종 때 녹봉제 갑니다. 관리들의 봉급을 오직 녹봉으로 완전하게 이제 국가에서 월급제로 가게 됩니다.
녹봉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이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게 광흥창에서 이제 월급을 직접 수령하게 돼요. 네. 광흥창에서 주로 쌀, 그 다음에 면포, 이걸 월급을 계급에 따라서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계급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공직자들이 보완책으로 만든 게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정일품, 종일품이 있는데 정일품은 주로 이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육조 판서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제일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쌀하고 면포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데 얘들이 받는 게 보통 한 80석, 면포가 한 12폭 이렇게 받았다 쳐봐요. 1년에. 근데 받기 전에 평균 에버리지를 빼봤더니 쌀은 보통 한 120석, 면포는 한 20호 정도를 받아야만이 자기 1년 생활을 유지하더라는 거야. 이제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있으면 우리 집안이 유지되더라. 근데 부족한 사태가 발생됐잖아. 봐봐. 얼마 좀 부족해진 걸 봐보자. 80, 1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8 이렇게 나타났잖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8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지. 요즘 같으면 어떻게 와이프가 직장을 나간다든가 또 알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메꿀 수 있죠.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제도가 도입되는 게 이거라고. 고려가 망했던 제도를 다시 끄집어낸 제도가 저거라고. 부족한 부분을. 왜? 자기 집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토지가 있다고. 우리 할아버지 3대, 4대, 5대 쭉 내려온 게 있다고. 그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을 다시 100년 만에 되살려서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로 보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조선 500년 중에 400년을 다시 지주전후제, 병작반수제, 토지견병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지. 누가 힘들어지겠습니까?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게 토지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만 해도 지금 1시간 걸렸어요. 큰일 났다. 다음 페이지 가봐. 64페이지. 토지의 종류 갑니다. 공전, 수조권을 국가가 가진 토지를 공전이라고요. 사전, 수조권을 개인이 가진 토지를 사전이라고 합니다. 과전, 수신전, 휴량전이 배웠고 공신전도 배웠고 별사전만 체크합시다. 준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로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의 별사전은 승직, 승려들입니다. 지리업 종사자에게 주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별사전이란 준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3대까지 주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 제도 지금 현재 이것도 1시간짜리거든요. 시간이 돼서 시작을 못 할 것 같아요. 식사하고 조세 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조선시대 것은 체계되는 걸 연결시키면 여러분 쓰셔야 돼요. 이 안에 아다는 부분이 있어? 유사한 거에서 나와서 좀